식모도 아니고 내 꼴을 좀 봐라. 머리는 산발에, 앞치마는 그게 뭐냐? 시어머니 환갑날 아침, 남편은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던 아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너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식모야. 냄새나니까 오늘 같은 날엔 눈치껏 빠져. 남편의 차가운 통보에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10년을 바친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쫓아낸 덕분에 아내의 인생이 뒤바뀐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원 한정식의 주방은 이른 아침부터 찜통처럼 후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10년차 며느리 현주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칠 새도 없이 산더미처럼 쌓인 도라지를 까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현주의 손끝은 물기에 불어터져 엉망이었지만 도마 위를 오가는 칼질 소리만큼은 경쾌하고 일정했습니다. 반면 카운터석에 앉은 시누이 재현은 손거울을 요리조리 돌려가며 립스틱을 덧바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재현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심취해 있다가 코를 킁킁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냄새 안 나? 오늘 우리 엄마 환갑잔치인데 손님들 오기 전부터 이렇게 음식 냄새에 쩔어 있으면 어떡해? 격 떨어지게 정말. 현주가 도라지를 헹구던 손을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재현아, 지금 냄새 타령할 때가 아니야. 일손 부족한 거 뻔히 알잖아. 얼른 와서 파 좀 다듬어. 재현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립스틱 뚜껑을 딱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언니, 지금 나한테 팥껍질이나 까라는 거야? 나 오늘 엄마 잔치 사회 봐야 하는 거 몰라? 이 비싼 네일아트 망가지면 언니가 물어줄 거야? 그때 주방 문이 벌컥 열리고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편 재환이 들어왔습니다. 재환은 주방 안을 휘둘러 보더니 현주의 낡고 국물 튄 앞치마를 보고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여보 왔어? 잘됐다. 재현이가 도통 말을 안 들어. 당신이 상 차리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해. 현주의 말에 재환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환갑이야. 귀한 손님들 오시는 날이라고. 근데 내 꼴을 좀 봐라. 머리는 산발에 앞치마는 그게 뭐냐? 어디 식당 식모도 아니고. 뭐? 식모? 내가 누구 때문에 새벽 4시부터 이러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야? 당신 정말 너무한다. 재환이 현주의 어깨를 툭 치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징징거리는 소리 딱 질색이야. 엄마가 오늘은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고 싶대. 그러니까 너 오늘 잔치에서 빠져. 현주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재환을 쳐다보며 들고 있던 칼을 도마 위에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음식 다 장만했는데 나는 가족이 아니야? 나보고 어디 가라고? 그럼 뭐 피 섞인 가족이야? 네 피 섞인 친정 가서 며칠 푹 쉬다 와. 눈치껏 좀 빠져주라. 우리끼리 오붓하게 즐기고 싶다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옆에서 듣고 있던 재현이 깔깔거리며 재환의 팔을 잡고 거들었습니다. 맞아. 오빠 말이 딱 맞네. 피가 안 섞인 건 사실이지. 현주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비열하게 웃고 있는 남매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주방 바닥을 기어다니며 가원 한정식을 키운 것은 자신이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무시와 배제뿐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나가줄게. 아주 오붓하게 잘들 해봐.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마. 현주가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 던지고 주방을 나가자 재환이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딴소리는 무슨. 갈 때 현관문 꽉 닫고 가.
며칠 동안 얼씬도 하지 말고. 현주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쿵소리와 함께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재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현주 보냈으니까 이제 나오세요. 우리끼리 오붓하게 생신 파티예요. 그 시각 덜컹거리는 시골 버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주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끈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난도질 당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차갑게 식은 눈으로 멀어지는 가원을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봐. 당신들 제 발등 찍고 피눈물 흘리게 될 테니까. 내가 없으면 가원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현주가 떠난 뒤 가원의 주방에는 묘한 해방감이 감돌았습니다. 말자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주방으로 들어오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재환아, 문단속은 확실하게 했지? 다시는 못 들어오게 아주 못을 박아버려라. 재환이 말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요, 엄마. 제가 누굽니까? 이참에 비밀번호도 싹 바꿔버릴까요? 말자가 기분 좋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재현이 콧노래를 부르며 가스레인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빠,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배고프니까 갈비찜부터 데우자. 언니가 해놓고 간 거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할게. 나도 요리라면 한 센스 하잖아. 재현이 자신만만하게 가스불을 켜고 화력을 최고로 올렸습니다. 냄비 속 차가운 갈비찜이 순식간에 달아오르며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재환은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야, 재현아, 맥주가 어디 있냐? 냉장고에 반찬통만 가득하고 술이 안 보여. 현주는 정리를 어떻게 해놓은 거야? 오빠 눈은 장식이야? 아, 몰라. 나 지금 바빠. 재환이 냉장고 안을 뒤적거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뭐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라벨도 안 붙어 있고 죄다 허여멀건 국물인데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 말자가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칠칠 맞기는. 그냥 맛 좀 보면 알지. 그걸 꼭 써붙여놔야 하냐? 저기 저 통 열어봐라. 재환이 아무 통이나 열어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더니 인상을 팍 썼습니다. 퇴퇴. 아우, 짜. 이거 소금물이야 뭐야? 육수가 왜 이렇게 짜? 그때였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가스불 앞에 서 있던 재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야, 이게 무슨 냄새야? 같은 시각 현주가 친정집에 도착했고 마루에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감싸 안았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흙투성이 손을 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왔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냐?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 집구석에서 얼마나 고생을 시켰으면 살이 이렇게 내렸냐? 어머니가 부엌에서 달려나와 현주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현주야, 어서 와라. 전화라도 하고 오지. 너 좋아하는 호박잎 쪄놨어. 배고프지? 얼른 들어와 밥부터 먹자. 현주는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원에서는 10년 동안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앉아서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배고파.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진짜 먹고 싶었어. 현주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받았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호박잎쌈을 입안 가득 넣자 짭조름한 강된장의 맛과 함께 서러움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쫓겨난 육배지가 아니라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같은 시각 가원 한정식의 주방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재현이 당황하며 냄비 뚜껑을 열자 매캐한 탄내가 확 솟구쳐 올랐습니다. 센 불에 바닥부터 눌어붙은 갈비찜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엄마, 이거 왜 타? 불만 켰는데 왜 타냐고. 아이씨, 이현주가 일부러 망하라고 솥에 뭐 발라놓은 거 아니야? 말자가 놀라서 달려와 재현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불을 줄여야지. 그걸 다 태워 먹으면 어떡해. 오늘 잔치의 메인 요리를 태워. 빨리 물 부어. 물. 재현이 허둥지둥 물을 한 바가지 퍼부었지만 치익 소리와 함께 잿빛 국물이 넘쳐 흐르며 가스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야, 창문 열어. 냄새 배겠다. 아,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재현이 너 요리할 줄 안다며. 재현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 오빠는 왜 나한테만 그래? 냄비가 이상한 걸 어떡해. 그리고 고기가 다 타서 숯덩이가 됐는데 이거 어떡해? 재환이 탄 고기를 집게로 뒤적거리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냄새는 또 왜 이래? 이거 탄내 안 빠지겠는데? 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곰방대를 두드렸습니다. 에이고 에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내쫓고 속 편하게 사나 했더니 자식놈들이 밥상 하나를 못 차려서 이 난리니.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세 사람은 얼음이 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주방에는 탄내가 진동하고 갈비찜은 숯덩이가 되었는데 벌써 손님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말자가 다급하게 재현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왔다. 손님들 오셨다. 재현아 나가. 빨리 나가서 막아. 아니 모셔. 냄새 안 나게 방문 꼭 닫고. 재현은 입가에 묻은 검댕을 닦을 새도 없이 허둥지둥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재현이 신경질적으로 현관문을 벌컥 열자 문 밖에는 중절모를 깊게 눌러쓴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재현은 노신사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영업 안 해요. 문 앞에 휴무라고 써붙인 거 안 보여요? 하여간 노인네들이 글씨를 안 읽는다니까. 뒤따라 나온 재환이 노신사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재현. 미쳤어? 비켜봐. 아이고, 회장님이 저희 누추한 가게에 또 오셨네요. 재환이 재현을 옆으로 밀쳐내고 납작 엎드릴 듯 허리를 굽혔습니다. 오빠 왜 이래? 이 할아버지가 누군데? 너 미쳤냐? 최영훈 회장님이시잖아.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요. 최 회장은 재현의 무례한 태도에 기분이 상한 듯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허허, 오늘이 휴무인 줄은 몰랐네. 다음에 다시 오지. 하지만 재환은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 최 회장의 옷소매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아니 무슨 섭섭한 말씀을. 저희 어머니 환갑이라 잠깐 문을 닫은 거지. 회장님 오셨는데 당장 문 열어야죠.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야, 김재현 뭐해? 얼른 방석 깔아. 최 회장은 재환의 성화에 못 이겨 자리에 앉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거참 사람 급하기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먹은 갈비찜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왔네. 요즘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 중인데 그 맛이라면 내 전폭적으로 지원해 볼까 해서. 프랜차이즈라는 단어가 나오자 문 밖에서 엿듣던 말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재환의 입이 귀에 걸릴 듯 찢어졌습니다. 프랜차이즈요? 아이고, 회장님 미식가라고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역시
저희 갈비찜 맛을 알아주시네요. 아주 기가 막히게 차려 올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재환이 방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말자와 재현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홍조가 감돌았습니다. 야, 들었냐? 프랜차이즈래. 우리 이제 인생 피는 거야. 오빠 근데 갈비찜 어떻게? 다 탔잖아. 그리고 그 맛을 어떻게 내냐고. 재환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현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빨리 전화해. 이현주한테 전화해서 지금 당장 튀어오라고 해.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데려와.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재환이 욕설을 내뱉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아우씨, 이 여자가 진짜 작정하고 번호를 바꿨나 봐. 어떡하지? 어떻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세 사람은 다시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재현이 숯덩이가 된 갈비찜 냄비를 붙들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오빠 이거 어떡해? 고기속까지 다 탔어. 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걸 회장님한테 어떻게 줘? 재환이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야, 가위 가져와. 탄 거 다 잘라내. 일단 까만 건 다 없애라고. 재현이 가위로 고기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점은 거의 떨어져 나가고 앙상한 뼈만 남았지만 탄내는 여전했습니다. 말자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냄새는 어쩔 거야. 이 탄내를 뭘로 덮냐고. 재현이 찬장을 뒤지다가 시중에서 파는 저가형 갈비 양념 한 통을 찾아냈습니다. 이거야. 이거 다 부어. 공장제 양념이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잖아. 재현은 뚜껑을 열고 끈적한 갈색 액체를 냄비에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재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들이부었습니다. 소주를 넣어야 잡내가 날아가지. 한 병 다 넣어. 아니, 2병 넣어. 오빠 너무 묽어지잖아. 색깔이 왜 이래? 멀건 게 꼭 구정물 같아. 재환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선반 구석에 있는 캐러멜 색소를 발견했습니다. 색깔은 이걸로 내면 돼. 캐러멜 색소 이거 한 방울이면 짜장면 색도 나온다더라. 재환은 한 방울이 아니라 숟가락으로 퍼서 냄비에 넣었습니다. 국물은 순식간에 검붉은 색으로 변해 마치 지옥에서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보였습니다. 재현이 국물을 찍어 먹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우 써. 탄맛이랑 섞여서 너무 쓴데? 이거 못 먹어 오빠. 설탕? 설탕 넣어. 백종원 선생님도 그랬잖아. 달면 다 맛있다고. 설탕 들이부어. 재환이 설탕 포대를 들고 냄비 위로 하얀 가루를 눈 내리듯 쏟아부었습니다. 말자는 옆에서 참기름 병을 통째로 기울였습니다. 고소한 냄새로 코를 마비시켜야 해. 참기름이 최고다. 주방 안은 캐러멜 타는 냄새, 싸구려 간장향, 그리고 참기름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질할 지경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성취감에 취했습니다. 재환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나름 괜찮지 않냐? 달달하고 짭짤하고. 원래 맛집은 단짠단짠이야. 이 정도면 대기업 회장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어. 재현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그치? 비주얼은 끝내주네. 언니가 한 것보다 때깔은 더 좋다야. 역시 우리 오빠는 천재야. 그럼 내가 누구냐? 자 담아. 제일 비싼 접시에 담아. 깨 좀 왕창 뿌리고. 재환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완성된 궤요리를 쟁반에 받쳐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VIP 룸의 문이 열리고 재환이 짐짓 위풍당당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달콤하면서도 느끼하고 어딘가 역한 냄새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최 회장은 냄새를 맡자마자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 냄새가 이랬었나? 어디 지난번 그 맛인지 한번 볼까? 재환이 갈비찜 접시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으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오신다고 제가 특별히 비법 소스를 더 첨가했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으실 겁니다. 최 회장이 젓가락을 들어 검붉은 양념이 잔뜩 묻은 고기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고기는 너무 삶아져서 흐물거렸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최 회장이 고기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재환과 문틈으로 훔쳐보던 재현, 말자는 숨을 죽이고 최 회장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최 회장의 표정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에는 당혹감, 그리고 마침내 격렬한 불쾌감이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최 회장이 씹던 고기를 냅킨에 거칠게 뱉어냈습니다. 그가 입안을 헹구려는 듯 물컵을 들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그 전에 먹던 맛과 완전 다르지 않은가? 재환이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게 오늘 고기 상태가 좀... 최 회장이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춤을 췄습니다. 고기 상태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음식에 대한 모독이야. 이 쓴맛은 뭔가 고기를 태워 먹고 그걸 감추려고 조미료를 들이부은 거 아닌가. 최 회장의 정확한 지적에 재환은 입이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맛본 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깊은 풍미였어. 그런데 감히 이런 개밥 같은 걸 내와? 당장 치우게. 최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가버렸습니다. 재환이 뒤따라 나가며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 했지만 최 회장은 냉정하게 신발을 신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네. 프랜차이즈 제안도 없던 일로 하지. 현관문이 쾅 닫히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주방 쪽에 숨어있던 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찼네. 다 망했어. 다 망했다고. 재현이 씩씩거리며 재환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밀쳤습니다. 오빠가 캐러멜인지 뭔지 넣어서 그렇잖아. 색깔이 너무 까매서 입맛 떨어진다고 했지 내가.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고기 다 태워 먹지만 않았어도 이 사단은 안 났어. 네가 요리 잘한다며. 다 너 때문이야. 재환과 재현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 위로 엎치락 뒤치락하며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재환이 주머니에 있던 자신의 스마트폰을 벽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에이씨, 다 필요 없어. 다 죽어. 와장창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 박살난 휴대폰에서 경쾌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던 재환이 벨소리에 움찔하더니 이내 비참한 표정으로 엉금엉금 기어가 깨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카드값이요? 난장판이 된 가원 한정식 거실. 깨진 접시 조각과 밟혀서 뭉개진 갈비찜 찌꺼기가 널린 바닥에 세 사람이 넋이 나간 듯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난 재환의 휴대폰 파편이 거실 조명 아래서 처량하게 반짝였습니다.
말자가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이연주 그 앙큼한 년이 나갈 때 무슨 저주라도 퍼붓고 나간 게 분명해. 아니면 갑자기 갈비찜 맛이 그렇게 변할 리가 없어. 내가 그년 눈빛이 쎄하다 싶더니 기어이 사단이 났구나. 재현이 눈화장이 다 번져 판다처럼 된 얼굴로 씩씩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엄마. 언니가 일부러 소스통 라벨 다 떼고 나간 거 봤지? 그거 우리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거야. 아까 회장님 표정 봤어? 토할 것처럼 나가시는데 내가 다 쪽팔려서 원. 우리 이제 다 망했어. 소문나면 파리 한 마리도 안 올 거야. 그때 카운터에 있는 가게 유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정적을 깨는 벨소리에 세 사람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재환이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재현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전화 좀 받아봐. 예약 손님일 수도 있잖아. 회장님은 가셨어도 장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재현이 입을 삐죽거리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가원입니다. 네, 내일 점심 예약이요? 10명이요? 재현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지나 싶더니 수화기 너머의 질문에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 메뉴요? 그게 갈비찜 정식이. 그러니까. 재현은 메뉴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허둥지둥 카운터 서랍을 뒤졌지만 현주가 정리해 둔 장부를 찾을리 만무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잠시만요. 오빠, 갈비찜 정식 얼마였지? 그리고 내일 재료 있어? 재환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현주가 다 알아서 했잖아. 대충 비싸게 불러. 수화기를 막지 않은 채 오가는 고성의 상대방 손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재현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손님, 그게 아니라. 네, 기본도 안 되어 있다고요? 아니, 그게. 결국 재현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수화기를 쾅 내려놓았습니다. 아씨, 안 온대. 딴 데 간대. 무슨 식당이 가격도 모르냐면서 욕만 한 바가지 먹었어. 재환이 분을 참지 못하고 앞에 있던 쿠션을 발로 뻥 찼습니다. 아이씨,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게 다 이연주 때문이야. 당장 처가로 가서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야겠어. 안 오면 장모님 앞에서 드러눕기라도 할 거야. 그래. 가서 무릎을 꿇리든 각서를 쓰게 하든 해서 다시 데려와. 당장 내일부터 손님 오면 밥은 누가 하냐고. 말자의 성화에 재환은 씩씩거리며 차 키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환이 거칠게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라디오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수도권 남부 지역을 신도시 핵심 개발 지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발은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재환은 라디오 볼륨을 거칠게 줄여버렸습니다. 아, 시끄러워. 뭔 놈의 뉴스가 이렇게 말이 많아. 지금 내 속이 개발되게 생겼는데. 재환은 엑셀을 밟으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재현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두고 봐, 이연주. 내가 언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감히 우리 집을 엿먹여? 재현은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잔치날 음식 다 태워먹고 도망감, 평소에도 시댁 식구들 무시하고 위생관리 엉망이었음 같은 악의적인 거짓말들이 순식간에 화면을 채웠습니다. 가원 한정식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현주는 시골집 평상에 앉아
부모님과 함께 잘 익은 수박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마당 한 구석에 피워놓은 모기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박씨를 마당으로 퇴뱉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아따 달다. 현주야 많이 먹어라. 너 온다고 내가 밭에서 제일 큰 놈으로 골라 따놨다. 서울 수박은 밍밍해서 맛없지? 응 아빠. 진짜 달다. 가원에서는 여름에 수박 화채만 만들었지. 정작 나는 한 조각도 못 먹었거든. 씨 바른다고 숟가락으로 파내기만 하고 남은 국물만 좀 마셨지 뭐. 현주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수박을 들고 있는 현주의 손을 가만히 잡아 끌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현주의 손은 엉망이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데인 흉터, 칼에 베어 아문 자국, 습진으로 벗겨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10년의 고된 노동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손 좀 봐라. 귀하게 키워서 보냈더니 손이 곰발바닥이 다 됐네. 시어머니란 사람은 며느리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다니? 자기 딸 손이었으면 이렇게 부려먹었겠어?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현주는 황급히 손을 뒤로 감추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아냐, 엄마 요리사 손이 다 이렇지 뭐. 영광의 상처야. 이제 여기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쉬면 금방 나아. 그래, 이제 실컷 먹고 푹 쉬어. 엄마가 내일은 씨암탉 잡아줄게. 우리 딸 몸보신 좀 시켜야지. 그때 마루에 켜둔 TV에서 웅장한 시그널 음악과 함께 뉴스 특보 자막이 떴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정부가 군면 일대를 제3기 신도시 핵심 개발 지구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은 수박을 먹던 현주의 아버지가 입을 딱 벌린 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뭐요? 면? 우리 동네 아니냐? 저기 저 지도가 우리 뒷산 같은데? 여보, 저기 우리 밭 있는데 아니요? 화면에는 빨간색 선으로 개발 구역이 표시되었는데 현준의 집과 소유한 밭이 정확히 그 중심 노른자위 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개발을 주관하게 될 기업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그룹으로 최영훈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할 예정입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TV 화면이 바뀌고 오늘 낙가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갔던 최영훈 회장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중절모를 쓴 익숙한 모습에 현주는 들고 있던 수박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은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미식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시찰하며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숨은 맛과 멋을 살리는 방향으로 현주는 벌떡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할아버지. 현주야, 너 저 높으신 양반을 아냐? 아니, 가원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야. 오늘 낮에도 오셨다가 그냥 가셨는데 옷차림이 허름해서 그냥 동네 어르신인 줄 알았어. 저분이 대기업 회장님이셨어? 아버지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장롱 서랍을 뒤져 꼬깃꼬깃한 땅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부자 됐어. 이 쓸모없던 야산이 평생 농사만 짓던 이 똥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머니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이제 허리 펴고 살겠네. 우리 현주 고생 안 시켜도 되겠어. 현주는 화면 속 최 회장의 얼굴과 오늘 낮 그를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던 재환과 재현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격 떨어진다고 했던
남편의 말도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쫓아낸 손님이 우리 동네를 개발하는 회장님이었다니. 그리고 우리 땅이 개발된다니. 현주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비참하게 내쫓은 그들이 사실은 자신들에게 굴러들어올 엄청난 행운을 제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 역전의 신호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가원 한정식. 말자와 재현은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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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잠금 장치가 뜯겨나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넷이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김재환 씨 계십니까? 나오셔? 재현이 비명을 지르며 말자의 뒤로 숨었습니다. 누구세요? 오빠 지금 없는데요.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는 사채업자 팀장이 거실 탁자에 놓인 화병을 발로 차 산산조각 냈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말자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없어. 도망갔구만. 야, 다 뒤져. 돈 될 만한 거 싹 다 긁어모아. 부하들이 주방과 안방, 건넌방으로 흩어져 서랍을 뒤엎고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가 사색이 되어 팀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를 부려요. 경찰 부를 거야. 팀장이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차용증 한 장을 꺼내 말자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죄? 통장이고 나발이고 아드님이 돈 빌려 쓰고 이자를 3달이나 밀렸는데 이게 죄가 아닙니까? 원금 1억에 연체 이자 합쳐서 3억. 오늘까지 안 갚으면 가게랑 집이랑 다 포기한다고 지장 찍었소다. 몰랐소? 3억이요? 아니 걔가 그 큰 돈을 어디다가 썼다고.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팀장이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드님이 참 효자시네. 돈 빌려가서는 강원도 카지노에서 탕진하고 룸살롱에서 골든벨 울리고 다니셨어. 아주 큰 손이시더만. 말자는 충격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가게를 키우겠다던 아들이 도박과 유흥으로 집안을 말아먹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안방에 들어갔던 부하 한 명이 쌀독을 들고 나왔습니다. 형님, 여기 쌀독 안에 뭐가 있는데요? 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그건 건드리지 마. 내 노후 자금이야. 부하가 쌀독을 바닥에 엎어버리자 흰 쌀과 함께 신문지에 돌돌 말린 금반지, 금목걸이, 그리고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자가 평생 며느리 몰래 뒷주머니를 차서 모아온 비상금이었습니다. 오호라, 돈 없다더니 딴 주머니를 차고 계셨네. 이거 이자 일부러 쳐서 가져갑니다. 팀장이 현금과 폐물을 챙겨 주머니에 넣자 말자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안 돼. 내 금부치, 내 돈, 이 도둑놈들아. 재현은 구석에서 덜덜 떨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돈 구해볼게요. 현주 언니가 어떻게든 해줄 거예요. 우리 언니 착해서 말하면 다 들어줘요. 재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벌레 보듯 무시하던 올케였지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은 현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여전히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아, 왜 안 받아?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이연주. 제발 좀 받아. 재현이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발광했습니다. 팀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빨간 압류 딱지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도망갔나 보네. 가족관리 참 잘하십니다. 어차피 남편 명의로 된 가게니까 경매 넘기면 되겠네. 얘들아, 냉장고랑 TV에 딱지 붙여라. 꼼꼼하게. 빨간 압류 딱지가 냉장고, TV, 에어컨, 심지어 재현이 아끼던 명품 가방 진열장에도 하나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말자와 재현은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부서진 살림살이 사이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현주를 내쫓고 희희낙낙하던 그들의 보금자리가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빚더미 지옥으로 변해버린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게 갠 하늘과 달리 최 회장의 표정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수행 비서들과 함께 신도시 개발 부지 매입을 위한 현장 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오래 걸은 탓인지 구두에는 흙먼지가 가득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최 회장이 손수건으로 목덜미를 닦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김 비서, 아직 멀었나?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픈데 이 근처에 밥 먹을 데 없나? 김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이 근처는 개발 전이라 마땅한 식당이 없습니다. 읍내까지 나가려면 차로 30분은 더 가야 하는데. 30분? 어허, 나 당 떨어진단 말일세. 저기 앞에 보이는 저 허름한 집은 뭔가 밥집 같은데? 최 회장이 지팡이로 가리킨 곳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현준의 백반집이었습니다. 간판은 칠이 벗겨져 할매 백반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고 가게 앞에는 고추를 말리는 채반이 널려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 저런 곳은 위생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가원에서도 그 봉변을 당하셨는데 또 탈이라도 나시면 큰일입니다. 최 회장은 어제 가원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이 떠오르자 몸서리를 쳤습니다. 혀끝에 남은 캐러멜 색소의 쓴맛과 역한 기름 냄새가 다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는군. 하지만 지금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니 어쩌겠나. 된장찌개라도 한술 뜨고 가세. 최 회장은 비서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백반집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작지만 티끌 하나 없이 정갈했고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주방에서 행주질하던 현주의 어머니가 손님들을 보고 환하게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귀한 손님들이 오셨네. 자리가 좀 좁은데 괜찮으실라나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배가 고픈데 아무거나 빨리 되는 걸로 좀 주시오. 마침 우리 딸내미가 오늘 아침에 갈비찜을 한 솥 해놨는데 그거 드릴까요? 아주 운이 좋으신 거예요. 갈비찜이라는 단어에 최 회장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어제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지만 주방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어제와 달리 자극적이지 않고 깊은 향이 났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줘보시오. 맛이나 봅시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뚝배기와 정갈한 밑반찬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최 회장은 의심 섞인 눈초리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입안에 국물을 머금는 순간 최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위적인 단맛은 전혀 없고 천연의 단맛과 깊은 육향이 입안 가득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이 맛은? 최 회장은 숟가락을 놓을 새도 없이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고기가 사르르 녹아내리며 뼈와 살이 깔끔하게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은 최 회장이 가원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며칠 전 감동하며 먹었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흥분하여 식탁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찾던 맛이 바로 이거야. 어제 그 쓰레기 같은 가원 음식이 아니라 이게 진짜라고. 김 비서도 국물을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회장님, 정말 맛있는데요? 아니, 호텔 셰프가 만든 것보다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최 회장은 벌떡 일어나 주방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이 음식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장 그 셰프 좀 불러주시오. 내 얼굴 좀 봐야겠습니다. 현주의 어머니가 당황하며 주방 안쪽을 향해 불렀습니다. 현주야, 손님이 너 좀 보자신다. 얼른 나와봐라. 주방 커튼이 걷히고 머리에 하얀 두건을 쓰고 앞치마를 두른 현주가 수줍게 걸어 나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현주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쳤습니다. 아니, 자네는 가원에 있던 그 며느리 아닌가? 현주도 최 회장을 알아보고 놀란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여긴 어떻게? 최 회장은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는 현주에게 자리를 권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여기 딸이었구만. 그럼 그동안 가원에서 먹었던 그 훌륭한 음식들이 다 자네 솜씨였단 말인가? 현주가 고개를 푹 숙이며 작게 끄덕였습니다. 네. 부족한 솜씨지만 제가 전담해서 주방을 맡았었습니다. 어제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요리를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회장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할 게 뭐 있나?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를 몰라본 내 눈이 삐었지. 어제 그 엉터리 음식을 먹고 자니가 실력이 줄었다고 오해했어. 내 정식으로 사과하네. 대기업 총수가 고개를 숙이자 현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최 회장은 김 비서에게 눈짓을 하더니 품에서 명함을 꺼내 현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복의 이현주 씨, 내 단도직입적으로 제안 하나 하지. 우리 그룹에서 이번에 이 지역에 대규모 푸드몰을 조성할 계획일세. 자니가 그곳의 메인 셰프가 되어주게. 현주의 부모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현주 역시 믿기지 않는 제안에 눈만 깜빡였습니다. 제가요? 저는 그저 시골 식당 며느리였을 뿐인데 그런 큰 자리는 아니 자네 실력은 내가 보증해. 내 자네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들어줄 테니 마음껏 요리해보게. 조건은 자니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겠네. 김 비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맛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현주 셰프님의 실력을 최고로 인정하신 겁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최 회장의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며 주방 구석에서 흘렸던 눈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모 취급을 받으며 이름도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요리사 이현주로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주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아내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부끄럽지 않은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현주의 아버지가 벅찬 감동에 콧물을 훌쩍이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가원 그놈들이 복을 걷어차고 우리 현주가 진짜 주인이 된겨. 어머니도 현주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현주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준의 마을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준의 땅이 신도시 개발의 핵심 지역이라는 사실과 최 회장이 직접 다녀갔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소식을 들은 재환과 재현은 현주의 친정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 재환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과장된 몸짓으로 춤을 추듯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굴함과 탐욕이 뒤섞인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대박 나셨다면서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 우리 처가댁터가 좋다니까요. 그 돈이면 우리 빚 갚고도 건물을 몇 채는 올리겠네. 마루에 앉아있던 현주와 부모님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재현도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넘기며 현주에게 달려가 팔짱을 끼려 했습니다. 언니, 나야 재현이. 언니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미안했어. 알지? 나 원래 욱하는 거. 언니는 마음이 넓으니까 이해해 줄 거지? 현주는 재현의 손길을 뱀처럼 징그럽게 느끼며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현주의 눈에서 서리빨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누가 내 언니야? 그리고 누가 우리야? 너희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여기 와서 행패야? 재환이 당황하며 현주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부부싸움 칼로 물 베기잖아. 내가 어제는 너무 예민해서 그랬어. 당신 없으니까 내가 죽겠더라.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장인어른 땅 보상금 나오면 우리 같이 관리해야지. 재환은 끝까지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현주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재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봉투 모서리에 맞은 재환이 악소리를 내며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서 보내. 위자료랑 재산 분할 청구 소송도 같이 들어갈 거니까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준비해. 뭐? 이혼? 야, 이현주 너 돈 생겼다고 지금 남편을 버려? 네가 인간이야? 재환이 본색을 드러내며 눈을 부라리자 옆에 있던 현주의 아버지가 마당 한 구석에 있던 자루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썩을 놈들아. 어디서 개가 짖나 했더니 미친 개들이 들어왔네. 아버지는 자루에 들어있던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어 재환과 재현의 얼굴에 힘껏 뿌렸습니다. 짜디짠 소금이 눈과 입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 내 눈 따가워. 퇴퇴. 아우짜.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아버지는 마당을 쓸던 대나무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두 사람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당장 안 나가? 내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놈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재수옴 붙기 전에 썩 꺼져. 아, 장인어른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엄마야, 나 죽네. 오빠 도망가. 재환과 재현은 빗자루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네 발로 기어서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는 대문 밖까지 쫓아가 소금을 한 바가지 더 뿌리고는 쾅 소리 나게 대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재환이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나갈 데 없어. 빚쟁이들이 쫓아온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현주는 굳게 닫힌 대문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시끄러워.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현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흩뿌려진 하얀 소금만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 회장이 야심차게 기획한 신도시 푸드몰 더 가원의 그랜드 오픈 행사장에는 수백 개의 화환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단상 중앙 순백의 정장을 입은 현주가 서 있었습니다. 과거 기름에 찌든 앞치마를 두르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여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현주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연을 담은 밥상,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 대표이자 메인 셰프 이현주 대표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현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주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이름 석자보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요리로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 음식의 비결은 화려한 기교가 아닌 재료를 대하는 진심과 기다림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도 묵히면 깊은 맛을 내는 장이 되듯 저의 지난 시간도 이 한 그릇에 담아냈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현주의 부모님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고운 한복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막대한 돈으로 인근에 5층짜리 건물을 올린 그들은 이제 어엿한 건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자리에 앉은 국회의원에게 자랑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저 대표가 내 딸입니다. 허허, 아주 똑 부러지죠? 우리 딸 덕분에 우리도 노년에 호강합니다. 이번에 올린 건물 이름도 현주 빌딩이라고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현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공하신 비결이 뭡니까? 과거에 시련도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현주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밀지 않았다면 저는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몰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에게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TV 생중계를 통해 전파를 탄 현주의 이 인터뷰는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이현주 인생 역전, 사이다, 인터뷰, 현실판 복수국 등의 키워드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가원 한정식의 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간 채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사라진 식당은 맛이 형편없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밀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가게 한쪽 구석은 창고처럼 변해버렸고 재현은 그곳에서 은밀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고 가짜 명품 가방을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자, 언니들.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내가 특별히 빼온 거야. 매장에서 사면 500만 원인데 오늘만 딱 20만 원. 이거 완전 S급이야. 전문가도 못 알아봐. 재현은 동대문 뒷골목에서 떼온 싸구려 가방에 본드로 짝퉁 로고를 붙여 팔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상궂은 표정의 아줌마 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야, 김재현, 너 여기 있었구나. 재현이 화들짝 놀라 방송을 끄려 했지만 이미 아줌마들이 카운터로 돌진한 뒤였습니다. 선두에 선 아줌마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재현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사기꾼년아, 이게 S급이야? 하루 들고 나갔더니 로고가 떨어져서 개망신당했어. 내 돈 내놔. 당장 환불해. 재현이 가방을 피하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언니가 험하게 쓴 걸 왜 나한테 그래요? 그리고 20만 원짜리 사면서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싫으면 말지 왜 와서 행패야. 뭐, 행패? 이게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야, 잡아.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 아줌마들이 순식간에 재현을 둘러싸고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재현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분노한 고객들의 손길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혀나가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아, 이거 이거 놓으라고. 오빠, 엄마, 사람 살려. 하지만 말자는 찜질방으로 도망간 지 오래였고 재환은 빚쟁이를 피해 다락방에 숨어 있느라 나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들이닥쳐서야 난투극은 끝이 났습니다. 경찰관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수십 개의 짝퉁 가방과 옷가지들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김재현 씨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 미란다 원칙 알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아니에요. 전 몰랐어요. 저도 속아서 사온 거라고요. 재현은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있는 재현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에 한쪽 눈은 멍이 들어 시퍼렇게 부어올랐고 옷은 다 찢어져 속살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형사가 조서를 꾸미며 혀를 찼습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네. 합의 못하면 구속인 거 알죠? 합의금 얼마나 준비됐어요? 재현이 덜덜 떨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 좀 할게요. 오빠가 돈 가져올 거예요. 재현은 재환에게 전화를 걸어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나 경찰서야. 빨리 와서 합의금 좀 내줘. 안 그러면 나 감옥 간다고. 한참 뒤 경찰서 로비로 들어선 재환의 모습은 노숙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며칠을 못 씻었는지 떡진 머리에 냄새나는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재환은 형사 앞에서 쭈뼛거리며 빈 주머니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저기, 형사님, 제가 지금 수중에 돈이 땡전 한 푼 없는데 혹시 외상은 안 됩니까?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재현이 기가 막혀서 재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돈이 없어? 그거 저번에 사채업자들이 다 털어갔잖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도 지금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 나온단 말이야. 남매가 경찰서 로비에서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비 벽면에 걸린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가득 현주의 화사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오늘의 화제 인물입니다.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이현주 대표. 그녀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장안의 화제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화면 속 현주는 최고급 샴페인 잔을 들고 정재계 인사들과 건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재현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명품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최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재현과 재환은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거, 그 여편네잖아.
재환이 넋이 나간 듯 중얼거리자 재현의 눈동자가 질투와 도끼로 이글거렸습니다. 자신은 유치장 신세가 되기 직전인데 자신이 무시하던 올케는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재현은 뜯겨나간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거 다 우리 돈이야. 훔쳐간 기술로 저러고 있는 거라고. 내가 전혀 가만 안 둬. 절대 저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안 둬. 조사가 끝나고 잠시 귀가 조치된 재현은 경찰서를 나오면서도 시선을 TV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에는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 대신 현주를 바닥으로 끌어내릴 악독한 계획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 좀 찾아봐. 우리 이대로 안 당해. 우리가 못 가지면 전현도 못 가지게 해야지. 방송국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어둠이 깔린 경찰서 앞 재현의 얼굴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가원 한정식의 거실은 흡사전쟁 피난민 수용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조명을 다 끄고 촛불 하나만 켜둔 어두컴컴한 방 안 말자는 일부러 머리를 더 헝클어뜨리고 구멍난 러닝 셔츠를 입은 채 스마트폰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재현이 비장한 표정으로 큐 사인을 보냈습니다. 엄마, 지금이야. 울어. 더 서럽게.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말자는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 며느리가 10년 동안 내가 친딸처럼 키워준 그 며느리가 내 등골을 빼먹고 도망갔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순식간에 시청자들이 몰려들며 댓글창이 폭포수처럼 올라갔습니다. 재현은 카메라 뒤에서 댓글을 읽으며 입모양으로 좋아, 계속해 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원 갈비찜 비법? 그거 다 내 겁니다. 내가 친정 엄마한테 배운 60년 된 비법이라고요. 그런데 그 앙큼한 년이 레시피 공책을 훔쳐다가 대기업 회장이랑 붙어먹고는 나를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이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말자가 카메라 렌즈에 얼굴을 들이밀며 오열하자 화면에는 후원금을 알리는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정의사도님이 10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시어머니 힘내세요 님이 5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 돈으로 우리 손주들 밥이라도 먹이겠습니다. 며느리가 돈줄을 다 끊어놔서 지금 우리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재현이 옆에서 훌쩍거리는 척하며 거들었습니다. 저희 언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환갑날 밥상 없고 나갔다니까요.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르는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현주의 브랜드현 홈페이지와 SNS로 몰려가 악플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현주의 사무실은 빗발치는 항해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하여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불매 운동하겠다는 글이 베스트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계속 옵니다. 현주는 창백해진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말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거짓 연기에 노라나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회장의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대표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주들이 기업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서 당장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매장 문을 닫는 게 좋겠습니다. 현주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섰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발목을 잡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한편 재환은 텅 빈 가원 한정식 주방 구석에서 낯선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건물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겨우 받아낸 1억 원이 든 통장을 손에 쥔 채 재환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짙은 화장에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재환을 바라보는 눈빛이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미라클 투자의 김이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재환 사장님, 제가 사장님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이건 대박 날 상이에요. 지금 운대가 딱 들어왔는데 자본금이 조금 부족해서 못 터지는 형국이거든요. 재환이 솔깃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원래 사업수와는 있는데 주변에서 안 도와줘서. 아유, 그럼요. 특히 그 전 부인분이 사장님 앞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기가 너무 세면 남자가 길을 못 펴거든요. 이제 혼자가 되셨으니 날아오를 일만 남았죠. 저희가 진행하는 이 해외 코인 프로젝트, 이거 일주일이면 원금 3배는 기본이에요. 김 이사는 태블릿 PC를 꺼내 화려한 그래프가 치솟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환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3배라는 말에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억이면 3억, 아니 굴리면 10억도 금방이네. 그러면 이연주 그 여자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거야. 이거 정말 확실한 거죠? 이 돈 날리면 저 진짜 한강 가야 합니다. 김 이사가 재환의 손등을 살며시 덮으며 요염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저 못 믿으세요? 제가 사장님 같은 능력 있는 남자분을 왜 속이겠어요? 나중에 성공하시면 저 맛있는 거나 사주시고요. 여자의 스킨십에 재환은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좋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지. 김 이사님만 믿고 갑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재환은 오히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으하하, 이제 두고 봐라 이연주. 내가 돈방석에 앉아서 내 앞에 나타날 테니까. 그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국물도 없다. 재환은 김 이사가 따라주는 싸구려 양주를 원샷하며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켰습니다. 김 이사는 재환이 술을 마시는 사이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띄우며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호구 하나 작업 끝. 곧 철수합니다. 며칠 뒤 현주의 매장 현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말자의 방송을 보고 흥분한 유튜버들과 시위대가 몰려와 입구를 막고 북을 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둑년 이연주는 사죄하라. 시어머니 등골 빼먹고 성공하니까 좋냐. 원조 맛집 돌려놔라. 현주가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날계란과 밀가루 폭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현주의 아버지가 급히 우산을 펴들고 딸을 보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주야, 고개 숙여라. 어서 들어가자. 카메라를 든 유튜버들이 현주의 코앞까지 들이닥쳐 렌즈를 들이대며 조롱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시어머니 레시피 훔친 거 인정하십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현주는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의 팔을 잡고 인파를 뚫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시위대 뒤쪽에서 누군가가 던진 주먹만한 돌멩이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왔습니다. 아!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현주의 아버지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와이셔츠 깃을 적셨습니다. 아빠 괜찮아?
현주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피를 본 순간 시끄럽던 시위대도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야, 저거 쇼하는 거야. 케첩 아니야? 헐리우드 액션하네. 유튜버들은 피 흘리는 아버지를 걱정하기는커녕 대박 썸네일감이라며 킬킬거리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현주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상처를 지혈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듯 차갑고 서늘한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현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버지의 이마를 꾹 눌러들인 뒤 천천히 일어나 시위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옷은 계란과 밀가루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 위압적이었습니다. 현주가 가장 가까이서 깐죽거리는 유튜버의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다 찍었니? 잘 찍어도. 그게 너희들이 법정에서 보게 될 증거니까. 현주는 떨지 않는 목소리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변호인단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현장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준비하세요. 걸 수 있는 모든 혐의 다 걸어서 구속수사 요청하세요. 현주의 서슬 퍼런 기세에 시위대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주는 피 묻은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맹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도, 익명성 뒤에 숨은 폭력도 이제는 철저하게 짓밟아 주겠노라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현주의 얼굴에는 악기를 잡으러 가는 저승사자 같은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컨퍼런스룸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현주는 상처 입은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장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옷에는 아직 아버지가 흘린 피가 묻어 있었지만 현주는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그 붉은 얼룩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침묵의 시위였습니다. 현주가 단상에 오르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는 대신 준비해온 낡은 공책 10권을 테이블 위에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집간 날부터 쓴 10년치 일기장입니다. 여기에는 며느리가 아닌 노예로서 겪어야 했던 제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현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주는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눌러 준비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현주가 시댁을 나올 때 몰래 백업해둔 주방 CCTV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말자는 펄펄 끓는 국자를 현주에게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간이 이게 뭐냐? 넌 혀가 썩었냐? 다시 해. 좌중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나온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각에 재현이 주방에 몰래 들어와 최고급 한우와 전복을 쇼핑백에 훔쳐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재현은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장부에 식자재비 인상이라고 적어놓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헐, 대박이다. 저거 완전 도둑년 아니야? 신우이가 가게 돈을 횡령했네. 그래놓고 며느리 탓을 한 거야? 기자들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현주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레시피를 훔쳤다고 주장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재료를 훔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극명한 대비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현주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멘트를 날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착취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들과의 질긴 악연을 법으로 끊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견장을 빠져나가자 기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눈물이 아닌 승리자의 당당한 퇴장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가원 한정식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말자와 재현은 스마트폰으로 현주의 기자회견을 보고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후원금 알람은 멈춘 지 오래였고 채팅창은 온갖 욕설과 비난으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감옥이나 가라. 재현이 덜덜 떨며 말자의 팔을 잡았지만 말자 역시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쾅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재현 씨, 당신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재현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재현은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오빠, 나 좀 살려줘. 말자가 경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시킨 거예요. 우리 딸 잡아가지 마세요. 아줌마도 공범으로 조사받으셔야 하니까 같이 가시죠. 아주머니는 특수폭행 혐의도 추가입니다. 경찰은 말자의 손을 뿌리치고 두 모녀를 짐짝처럼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동네를 뒤흔들었습니다. 한편 재환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미라클 투자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유리문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왔고 사무실 안에는 책상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환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 돈, 내 1억, 그거 내 가게 담보로 빌린 건데. 으악.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지만 재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는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가게 유리창을 깨고 집기들을 길거리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붙은 냉장고, 테이블, 의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재환이 왔네. 야 잡아. 사채업자 팀장이 재환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돈 떼먹고 도망가면 모를 줄 알았냐? 가게 꼬라지 보니까 장사는 글렀고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사기를 당해서. 시끄러워. 옷 벗겨. 이 새끼 입고 있는 양복이라도 팔아야겠다. 사채업자들은 재환의 양복과 구두, 지갑, 시계까지 모조리 벗겨갔습니다. 재환은 낡은 러닝셔츠와 속옷바람으로 빗물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환은 덜덜 떨며 지나가는 동네 사람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재환입니다. 가원집 아들. 제발 1,000원만, 아니 500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하지만 동네 사람은 재환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뿌리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에이 더러워. 천벌 받을 놈들. 며느리 쫓아내고 꼴 좋다. 사람들은 모두 코를 막고 재환을 피해 돌아갔습니다. 재환은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려 앉아 빗물을 맞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갑을 찬 채
울부짖는 말자와 재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재현아. 재환이 손을 뻗어보았지만 경찰차는 매정하게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지역 맛집으로 떵떵거리던 가원 한정식의 간판이 비바람에 떨어져 쾅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것은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의 처참한 최후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만 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팔자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심 변두리의 허름한 24시간 찜질방, 매캐한 땀 냄새와 삶은 달걀 냄새가 진동하는 수면실 구석에 말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출소한 지 일주일 갈 곳 없는 말자의 집은 8,000원짜리 찜질방 티켓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말자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옆자리 손님이 먹다 남기고 간 식혜통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목말라. 이거라도 어디냐? 말자는 남이 입대고 마신 빨대를 거리낌 없이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 쪽쪽 소리나게 빨아마셨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훈제 달걀 껍데기에 붙은 흰자 부스러기까지 손톱으로 긁어먹는 그녀의 모습은 1년 전 가원 한정식 안주인으로 떵떵거리던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그때 휴게실 벽면에 걸린 대형 TV에서 경쾌한 시그널 음악과 함께 현주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화제의 인물, K 푸드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현의 이현주 대표를 만나봅니다. 화면 속 현주는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우아하게 웃고 있었고 진행자는 그녀의 성공 신화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먹던 달걀 껍데기를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내 며느리다. 야, 저기 나오는 저 여자가 내 며느리라고. 내가 키운 애야. 말자가 TV 화면을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잠을 자던 손님들이 짜증을 내며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조용히 좀 해요. 잠 좀 잡시다. 무슨 헛소리야? 저 대단한 대표님이 왜 아줌마 며느리야? 몽유병 환자 아냐?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말자는 굴하지 않고 TV 앞으로 달려가 화면 속 현주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현주야, 나다. 시험이다.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어떻게 거뒀는데. 소란이 커지자 찜질방 사장이 씩씩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사장은 말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또 시작이네. 어제는 수건 훔치다 걸리더니 오늘은 영업 방해까지 해? 당장 나가요. 환불이고 뭐고 없으니까 당장 꺼져.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저기 TV에 나오는 이현주가 내 며느리라니까.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이 가게 몽땅 살 수도 있어. 미치려면 곱게 미쳐.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사장은 말자를 짐짝처럼 들어 찜질방 입구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뒹군 말자의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밖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얇은 찜질복 위에 낡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덜덜 떨며 일어났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내가 누군데. 하지만 그녀를 감싸주는 건 살을 애는 칼바람뿐이었습니다. 말자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10원짜리 동전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주에게 전화를 걸어 빌고 싶어도 공중전화 요금조차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말자의 눈에 누군가 피우다 버린 필터 끝까지 타들어간 담배꽁초가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비굴하게 허리를 굽혀 꽁초를 주워들었습니다. 후, 이거라도 없으면 얼어 죽지.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남이 버린 꽁초에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서러움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빌딩 전광판에는 현주의 행복한 미소가 담긴 광고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추는 자신의 초라한 그림자를 내려다보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복덩이를 제 발로 차고 똥통에 빠졌어. 아이고 내 팔자야. 지나가던 똥개 한 마리가 말자의 울음소리에 놀라 컹 짖고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짐승조차 외면하는 쓸쓸하고 비참한 밤이었습니다. 서울역 무료 급식소 앞 긴 줄이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줄의 끝자락 악취가 진동하는 노숙자들 틈에 재환이 서 있었습니다. 재환의 머리는 몇 달을 안 감았는지 떡이 져서 뭉쳐 있었고 때가 꼬질꼬질한 패딩 점퍼는 곳곳이 찢어져 오리털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재환은 배고픔에 지쳐 퀭한 눈으로 배식구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밥 좀 많이 주세요. 이틀을 굶었어요. 앞줄에 선 노숙자의 애원 소리가 들리고 재환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재환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재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물 좀 많이. 그런데 국을 퍼주는 하얀 손이 낯익었습니다. 노숙자의 더러운 식판을 받아드는 손길치고는 너무나 고웠고 손목에는 세련된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재환이 의아함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주친 얼굴에 재환은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환하게 웃으며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현주였습니다. 현주는 직원들과 함께 연말 봉사활동을 나온 듯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현주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상냥하고 따뜻했습니다. 재환은 너무 놀라 식판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 재환을 보고 현주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재환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신을 보고 비웃을까봐 아니면 욕을 하며 쫓아낼까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주의 눈빛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평온함이라기보다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현주는 재환을 알아보았지만 마치 길가의 돌멩이나 모르는 사람을 보듯 건조한 눈빛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에게 재환은 더 이상 분노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국 따뜻할 때 드세요. 현주는 재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뒤에 서 있는 다른 노숙자에게 웃으며 국을 퍼주었습니다. 재환은 그 서늘한 무시에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욕을 먹거나 따귀를 맞는 것보다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것이 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환은 받아든 식판을 내팽개치고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아니야. 이건 꿈이야. 재환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려 넘어질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어느 상가 건물의 쇼윈도 앞에 멈춰선 재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늙고 병들고 더러운 괴물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과거 가원 한정식의 사장이라며 으스대던 남자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재환은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현주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봐줘.
하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현주가 봉사를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카메라는 하늘 높이 솟은 현주 빌딩의 루프탑을 비췄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발 아래 보석처럼 펼쳐진 그곳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양옆에는 건강을 되찾은 부모님이 행복한 얼굴로 서 있었고 최 회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자, 시련을 딛고 최고의 맛을 피워낸 이현주 대표의 앞날을 위하여. 쨍 하는 맑은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현주가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당당했습니다. 현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장 우아한 복수는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가득 차오르며 기나긴 복수의 서사시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가족이라는 핑계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현주의 통쾌한 인생 역전극, 어떻게 보셨나요?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찼던 시댁 식구들의 처참한 말로는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찜질방을 전전하는 말자와 노숙자가 되어버린 재환이 현주의 화려한 성공을 멀리서 지켜봐야만 하는 결말은 그 어떤 욕설이나 물리적 폭력보다 더 잔인하고 확실한 우아한 복수였습니다. 현주가 증명했듯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 자신이 보란 듯이 더 높이 날아올라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현주의 당당한 홀로서기와 사이다 같은 결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청량제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현주처럼 찬란한 인생 역전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